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긴축을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융위기 이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때는 금리 안 올렸었어요. 금리 안 올렸었습니다. 항상 저기 2014년까지 안 올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강요받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올랐으면은 돈을 회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급 생태계가 소위 말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걸 비전통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막 소비를 늘려가지고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는가? 이거인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사회가 파편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공급 생태계의 충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통화당국에서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긴축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고통을 수반하죠.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 누가 긴축을 강요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누가 강요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미국 자신이 만든 거예요. 미국 자신이 만든 거죠 뭐. 예? 석유 가격 올라간 거, 식량 가격 올라간 거,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8%를 넘어서 올라간 거.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은 거기에 일조를 안 했냐고요. 자신이 만든 긴축이에요. 자신이 만든. 자, 제가 그래서 이번은 그러니까 금융위기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한 3조 6천억 달러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팬데믹 이전까지 해소한 돈이 얼마였냐면요. 3,500억 달러 정도 못했어요. 10분의 1 정도.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새로 찍어낸 돈이 4조 8천억 달러입니다. 4조 8천억 달러요. 예? 그 짧은 시간 내에. 근데 여기서 근데 문제는 긴축을 얼마나 할 수 있냐. 저걸 굉장히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더 많이 긴축을 지금 할 것 같이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상당한 타격을 봅니다. 상당한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한 3,500억 달러,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저것뿐이 회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팬데믹 이전에 다시 또 찍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지 않아도 긴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소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찍어낸 돈도 굉장히 더 많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거를 회수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금융위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파란색 막대가 금융위기로 따른 경기 침체. 이 파란색 막대는 되게 경기 침체 때를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 인플레이션율 봐보세요. 2011년도 9월 달에 3.9%까지 올라갔지만은 금세 다시 떨어졌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유지를 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동안에요. 그렇죠? 이제 안정적인 유지잖아요. 잠깐 올라갔다가도 금세 다시 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봐보세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40년 만에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2월 달에 7.9, 3월 달에 8.5 새로운 신기록들을 잠깐 갱신하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이 돈 찍어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예? 바로 뭐냐? 공급 생태계의 충격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이게 파편화되면서 탈세계화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연결고리들 다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연결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연결되는 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은 무슨 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달러 힘하고 군사력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찍어냈어도 왜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냐면요. 소위 말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돈이 얼마나 도냐. 이게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더 급속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이요. 예? 돈은 많이 찍어놨어도 돌지 않으면은 그 돈은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에 그러니까는 그 압박을 줄이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돈을 회수하겠대. 돈 때문에 생긴 게 아닌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돈을 풀 때는 그 풀린 돈을 누가 대부분 혜택을 보느냐? 부자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돈벌이 이용을 하죠. 실물 경제와 관계없이요. 반면에 돈을 회수할 때는 누구 돈부터 회수하느냐? 없는 사람 돈부터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뭐 그러니까 소위해서 빚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이 돈을 회수할 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장단기 금리 격차, 우리가 장단기 금리를 흔히 말해서 국채 2년물 만기 2년짜리하고 국채 만기 10년짜리의 그 금리 차이, 수익률 차이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대개 언제 생겼는가 한번 봐보세요. 언제 생기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팬데믹 이전에 쭉 줄어들잖아요. 이게 국채 그러니까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 격차 차이입니다. 쭉 떨어지잖아요. 왼쪽에서 보게 되면요. 이 떨어질 때가 뭐냐면요. 바로 17년에 금리 3번, 연준이 18년에 4번 급속하게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올리기 시작할 때,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요.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10년물은 그러니까는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격차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9년 하반기에 잠깐 역전되잖아요. 그린 색깔 동그라미 게 -0 미수 잠깐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3번이나. 예? 19년에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빠르게 속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갔다가 언제부터 그거 됐습니까요? 지난해 3월 말부터 3월 말에 장단기 금리 격차가 최고를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최근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은 뭡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요? 장단기 금리 격차가. 장단기 금리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10년물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의 차이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인플레가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쭉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되기 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쓰잖아요. 팬데믹 이후로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10년물 금리가 많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3월 말이 뭐냐? 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가 그러니까 4% 넘었으면서 막 이런 일이 생기는 때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기 시작한 게 작년 3월 이후부터입니다. 예? 4월 달부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은 시장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는 시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단기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장단기 금리의 격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쭉 떨어졌던 거예요. 예? 근데 연준은 근데 금리를 올해 3월 달까지 안 올렸었죠. 지난 1년 동안 안 올렸었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 격차가 실제로 금리를 올린 것처럼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요.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1년 전에 금리를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린 것처럼 시장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준은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0.25%를 올렸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렇죠? 근데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저기 격차가 축소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였었잖아요. 예?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 것까지. 즉 이번은 뭐냐면은 금리를 안 올려도 장단기 금리 격차가 빠르게 축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이게 축소가 됐는데
예?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격차가 축소됐어요. 예? 격차가 축소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이제 어려움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상으로 과연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인플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팬데믹이 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다면 중국과의 갈등이 계속 심해진다면 인플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요?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금리 인상으로 돈을 회수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생기는 인플레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했을 때 미국도 부채가 아주 만만치 않은 나라지요.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거꾸로 제가 얘기했죠.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은 국가 부채 부담이 축소되는 효과. 즉 뭐냐면 물가 상승률 더하기 GDP 증가율을 합친 소위 말해서 경상 성장률이라 그러죠. 그것이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빠르게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얼굴 돌리고 웃을 수가 있어요. 정부 부채 부담률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죠. 올해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 거다. 크게 줄어들 거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미국 경제의 지금 체력이 빠른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 체력이요. 굉장히 지금 취약해졌습니다. 2018년도에 그러니까 상한선을 2.5%가 올렸다가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금리 내린 거예요. 3번이나요. 팬데믹 이전에 이미. 그 정도로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체력은 약화됐습니다. 자,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한 120%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부채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피터슨이라고 피터슨 연구소라고 저희 미국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뭘 경고하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이제 30조 달러 이상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하면서 이게 뭐냐면 중국과 일본과 독일과 영국의 얘네들의 경제 규모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이거예요. 예? 이 정도 되는 규모래요. 30조 달러라는 것이. 예? 세계 2위, 3위, 4위, 5위 나라들의 경제 규모를 다 합친 거 거의 같은 규모다 이거예요.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이렇다 이거예요. 가구당 그러니까 23만 1000달러 정도 되는 거라 이거예요. 개인당은 그러니까 9만 달러라 이거예요. 예? 정부 부채가. 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거기다가 대외적인 그러니까 금융 순부채도 GDP 대비 70%.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16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게 경제 성장률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뚝 떨어졌잖아요. 예? 파란색 기둥이 성장률이고요. 연평균 주황색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뚝 떨어졌잖아요. 미국 경제가 체력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예?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을 제가 그랬죠. 5월달부터는 그러니까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는 게 5월 중순에 발표될 겁니다. 5월 중순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좀 꺾이는 수치가. 그래서 꺾여도 여전히 숫자가 좀 높은.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인플레는 그러니까 적어도 높은 물가 상승률 수치는 올해까지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준은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긴축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은 뭡니까요? 금리 인상? 아니면 찍어낸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빠른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경기 침체에 대한 부작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단기 금리 인상은 특히 더군다나 단기 금리 인상은 금리가 역전돼 가지고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다가 경기 침체 신호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죠. 그럼 단기 금리 인상 대신에 장기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을 것이고 장기 금리 인상은 영향을 미치려면은
연준이 영향을 미치려면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요. 뭐 10년물 국채라든가 만기 10년짜리 국채라든가 아니면 뭐 30년물 그러니까는 MBS 채권, 주택담보증권이죠. 이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이 채권들을요.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채권의 이 해당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면서 그 해당 10년물 금리라든가 30년물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장기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점에서 미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주택담보 채권, MBS 매각을 가장 선호할 게 아니겠는가. 물론 단기 금리를 안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최소한 올리면서 속도를 좀 최소화시키고 10년물도 안 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는 좀 최소화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30년물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가장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실제로 봐보면요.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발행한 채권 중에서 향후 그러니까 한 3년 내지 4년 안에 집중돼 있잖아요. 만기가요. 만기가. 즉 단기 채권을 단기간 내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기금리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동안에는 단기금리가 그냥 제로금리가 계속 몇 년째 지속됐었으니까 그 속에서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게 되면은 만기가 5년 미만이 전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 70%를 저희가 차지합니다. 1년 미만이 32%. 만기가 돌아오는 게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32%. 그 다음에 1년에서 5년이 38%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5년 이내에 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왜 단기를 이렇게 운영을 했느냐? 금리가 쌌으니까. 금리가 바닥에 섰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거기다가 단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들도 채권을 엄청 갖고 있어요. 은행들이 손실을 보잖아요. 자산 손실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거기다가 뭐냐면은 미국도 워낙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부채를 증가시키다 보니까는 그걸 다 누가 사줬냐? 연준이 돈을 찍어 사준 거예요. 일본화. 제가 그래서 미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요. 이거 봐보세요. 연준이 전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중에서 한 38%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 물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치라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미국의 연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영어로 본드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잖아요. 근데 본드는 대개 장기 10년물 이상짜리 채권을 본드라고 불리고요. 단기 채권 1년 미만 주로 3개월짜리 많이 발행하지만 1년 미만짜리 채권은 만기가 1년 미만짜리는 빌이라고 하고요. 채권을요. 그 다음에 2년에서 한 5년 이런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이 기간을 갖고 있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 노트, 본드 다 채권의 뜻이에요. 근데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중기 채권, 노트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하잖아요. 58%, 한 60%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채권을 의외로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적게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만기 1년에서 5년 사이에 채권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것처럼. 나머지들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냐면 그 수입에서 이 대차대조표 증가가 아직 중단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러니까 단기금리 2년물이라든가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걸 팔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2년물, 5년물이 빠르게 올라갔고 5년물이 가장 빠르게 올라간 이유입니다. 반면에 미국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과열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국 주택 가격 추이예요. S&P에서 뭐냐면 미국 전역에 한 88%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하늘 색깔 비슷한 것만 좀 이제 과소평가가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과대평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국 전역이 그러니까 거의 전체 지역이 주택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많이 급등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경고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4월 11일자 포천지에 나온 겁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2007년 이후에 보지 못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이잖아. 2007년이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 속에서는 주택시장 붕괴되는 건 피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금융위기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택시장 연착륙시키는 가장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거를 시장은 모르겠냐 이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 왼쪽은 뭐냐면 소득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상환금이. 예? 오른쪽은 뭐냐면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지금 뭐 2000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어요. 주택 가격이 이미 그러니까는 실질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은 2021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과열 수준으로 진입을 했다. 과열 수준. 이 빨간 점선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빨간 점선을 넘어서게 되면 과열 지표인데 그걸 넘어섰다 이거예요.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 수익 비율이든 주택 수익 비율 과열 지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즉 주택시장은 지금 너무 뜨겁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연준이 뭘 가야 되느냐? 이것이 붕괴되기 전에 쿨다운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쿨다운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핀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권 투자 많이 하는 데잖아요. 예? 이 핀코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소위 말해서 CEO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했잖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맨 밑에 보게 되면 I don't think anybody can be the future bond king.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는 미래의 채권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왕이다. 채권 시장에는 왕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요? 채권들을 각국 정부들이 그러니까 발행한 엄청난 채권들을 중앙은행들이 다 매입해놨다 이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는 시장의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어떤 채권을 처분하겠냐 이거예요. 중앙은행이 채권 처분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보였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는 한 38%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채 채권만 하더라도 했잖아요. 예? MBS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연준이 빠르게 긴축을 하겠다는 이런 신호를 자꾸만 보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이제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상이 이게 해법이 아니라는 이런 불만들이요. 첫째 왜 그렇습니까? 인플레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 이거죠.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는 억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4월 10일 날 발표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4월 달 거 이후에 4월 달에 이제 3월 달이 되게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4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 중순에 발표되는데 5월 달부터 좀 꺾이기 시작할 거다. 즉 8.5%보다 좀 낮아질 거다. 예? 이제 8.5%가 가장 최고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3월 달에 8.5%를 가장 40년 만에 최고치가 이렇게 발표됐는데도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냐면 5월에 발표되는 4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월 달 8.5%가 가장 최고치가 된다면은 연준도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거라 이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말로만, 실제로는 행동을 안 옮기면서 말로만 계속해서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놨다 이거예요. 시장 금리를요. 연준은 금리 안 올리면서도 올려놨다 이거예요. 이걸로 인한 부담에 대한 불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지만이 2년물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올리기 전에 과거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2018년 최고 수준이 2.93%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난주 말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5%까지 수준까지 이미 도달했어요.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예?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도 그냥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입으로 그러니까 이 긴축을 하겠다고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보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88%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도 전에. 연준은 지금 0.25% 한 번뿐이 안 올렸잖아요. 3월 달에요. 예? 그러니까 연준보다 너무 시장 금리가 앞서가는 이유가 연준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빠른 긴축에 대한 신호를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렇게 앞서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죠. 30년이요.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는 그 팬데믹 이전에 그 2018년 경기가 그러니까 호황을 가질 때 가장 높았을 때가 4.94%였었어요. 근데 이걸 이미 돌파했습니다. 5%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특히 모기지 금리가 주택 시장에 이 소위 말해서 저걸 연준이 굉장히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거다. 가장 많은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 거죠. 시장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8년에 최고치 가장 그 당시에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였었죠. 예?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돌파해 버렸어요. 모기지 금리는요. 예? 주택담보대출금리는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는 주택시장이 1수지가 될 거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타겟으로 하는 게 긴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플레 정점론에 대해서 이게 이제 UBS 은행이죠. UBS가 전망하는 게 3월 달에 그러니까 8.5% 정점을 찍고 나서 4월 달에 8.0, 7.2 쭉 떨어져 나갈 거다 이거예요. 이 근거는 뭐냐? 이게 지난해 대비거든요. 지난해 대비요.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4월 달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고공행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올해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UBS에서도 최근에 3월 달이 정점일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은 올 하반기까지는 높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 인플레가 좀 그러니까 그 억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이제 늦춰도 좀 될 것이고요. 이거 봐보세요. 밑에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난해 4월 달에 4.2%, 그 전까지는 3월 달에 2.6%였단 말이에요. 4월 달에 4.2, 5월 달에 5.6, 6월 달에 5.4, 7월 달에 5.4, 그래서 5%가 한 9월 달까지 가다가 10월 달에 6.2, 10월 달부터 그냥 확 올라가죠. 6.8, 그 다음에 12월 달에 7%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8.5%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예? 근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는 한 2%대에서 3%대로 쭉 가다가 3월 달에 4%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국은 벌써 4번이나 금리 올렸잖아요. 4번이나. 연준은 근데 올해 3월 달 딱 한 번 올렸죠. 예? 지난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고공행진하는데도 안 올렸던 거예요. 왜 안 올렸겠습니까? 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 금리 인상, 이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자,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뭐냐면요. 소위 상품 가격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의 지금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1차 상품들, 석유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상품 가격이요. 상품 가격 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왜 금리 안 올렸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생겼다가도 금세 꺾이고 그랬다고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이유가 보게 되면은 2011년 2분기에 그러니까 급등을 하죠. 상품 가격들이 그 당시에도. 근데 금세 꺾이잖아요. 꺾여요. 근데 이번에는 쫙 급등을 해가지고 그 금융위기 이후하고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쫙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꺾일 것이냐 안 꺾일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게 꺾인다면은
미국 연준이 마찬가지로 빠른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그러니까는 많이 안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천천히 특히 2015년 16년부터도 한 차례 정도뿐이 안 올렸었으니까는 예? 2012, 13, 14년에는 금리를 안 올렸었거든요.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 이유가 인플레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꺾여야 되는 거예요. 꺾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들이. 예? 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번에도 그래서 3일천하로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일반 시장에서는 완전히 장단기 금리 역전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월 1일부터 4월 4일 3일간만 역전되고 다시 그러니까는 다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연준이 그러니까 빠르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2년물 금리의 상승 속도가 10년물 금리 상승 속도보다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정상화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은 이제 이미 그러니까 대세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는 3일 만에 끝났잖아요. 3일 만에 끝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블랙록이라고 있죠. 블랙록이라고. 펀드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이 블랙록. 블랙록이 최근에 얘기한 게 지난주에 얘기한 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런 얘기 하고 앉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요? 그렇게 금리 인상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이 연준은 그러니까 말로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말로 마사지를 해왔는데, 예? 말로 마사지를 해왔는데, 왜? 그렇게 안 자기들이 그런 태도를 안 보이게 되면은 연준 일에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때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4월 달에는 연준, 소위 말해서 FOMC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회의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4월달. 시간 벌어오는 거잖아요. 4월달은 딱, 이제 그러니까 회의가 없으니까는 핑계거리 생긴 거고, 5월달부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완화될 조짐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시장에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소위 말해서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을 굴렸죠.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래서, 형,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 2018년도에 그러니까 금리를 4번 올렸어요. 4번 올리고 나서 이게 나스닥 주가 추인데 쭉 떨어지잖아요. 왼쪽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오히려 3번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게 충격이 나타나니까 주식시장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예? 연준이 금리를 다시 쫙 3번이나 내리니까요. 그리고 팬데믹 충격이 나타날 때 잠깐 일시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돈 이제 막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4조 8천원 다 찍어내면서 쫙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주가가. 그러다가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요? 인플레 충격이, 인플레율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인플레율이 10월 달부터 아주 그냥 급등하면서 6%로 막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요? 예? 주가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라고요. S&P 500도 비슷하죠. 금리를 4번 공격적으로 쫙 올리니까 쭉 빠졌다가 3번 또 다시 금리를 내리니까 다시 또 올라갔다가 팬데믹으로 잠깐 빠졌다가 내려앉았다가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돈을 막 찍어내니까 쭉 올라가다가 예? 하늘 높은 데 모르고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러니까 고공행진하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24개 상품, 원자재들을 가지고 구성된 이 상품 보면 선물 수익 지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죠. 예? 높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